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00대 과제는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나아갈 방향,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료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197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로 업로드되어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손쉽게 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97페이지의 자료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흥미로운 건 제가 기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4가지가 저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이 문서에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촛불 민주주의의 실현, 그 다음에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 철저, 탈원전 정책, 평화체제 구축 추진 등 총 4개였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서에 첫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촛불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7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은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적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 그리고 10페이지에는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어진 엘리트 중심 정치의 탈피를 요구. 이렇게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말이 이 문서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11페이지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4대 국정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4대 국정 전략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등이 있는데, 사실상 촛불 시민혁명 혹은 촛불 민주주의의 완수를 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철저한 대목입니다. 세부 항목 중에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적폐,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장 앞장서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적폐 청산인데,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철저한 대목입니다. 제가 그 관련 대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조사에 따라 부처별 TFT, 그러니까 태스크포스 팀입니다. TFT를 구성하여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철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각 부처별로 국정농단 실태 분석,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라고 이 문서의 24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철저라는 건 무엇이냐? 이게 일각에서는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소유지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판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혐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감으로써 종국에는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지난 7월 20일자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어떻게 재판 전략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 1호가 되나, 이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공소유지는 검찰이 아닌 누구도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반 정부 부처에 대해서까지 공소유지를 도와줘야 한다는 식의 발상 자체가 놀랍다. 새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뇌물 부분에 무죄가 나면 큰일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강박증 같은 모습을 보인다. 스스로 정당성에 대해 자신을 갖지 못하면 설사 유죄 선고가 된다고 해도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판을 사법부에 맡기고 초연해져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 일선 고검장을 지냈던 현직 변호사, 검찰 출신이죠. 현직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해서 이 공소유지 철저화란 대목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현직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100대 과제에 이런 공소유지 철저가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컨대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든가 혹은 서민 침해 사범에 대해 정부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류의 사건,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이겠죠? 이런 류의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또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유추해 본다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그 힘으로 이 정부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 같다. 이 정권 탄생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이 같은 공소유지 철저를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강조입니다. 자, 이 대목은 이 문건의 136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약하면 그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을 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하겠다. 또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토대를 마련을 하는데 2017년 중에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겠다 라는 내용이 이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화체제라는 것은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조갑재 기자, 그 다음에 이동복 전 국회의원 등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만약에 종전선언, 지금 현재 남북한은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요. 종전선언을 한 뒤에 평화협정을 맺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게 북한 정권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라는 식으로 경고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평화협정은 남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배상, 그리고 현재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 또는 납북자들에 대한 송환, 그 다음에 북핵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도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되는 게 순서라고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북한이 지금 이러한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도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6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퀘르버 재단이라는 곳에 초청이 돼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평화협정 얘기를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꺼냈습니다. 이에 대해
조갑재 기자는 월간조선 2017년 8월호에 기고한 신냉전시대 문 정부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란 기사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 평화협정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 비판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관련 대목을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평화협정은 전쟁에서 승패가 난 뒤 패전국과 승전국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평화협정, 태평양 전쟁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이 좋은 예이다.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평화협정을 맺은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 이집트 평화협정은 성공적이고 월남 평화협정은 실패작이 되었다. 한반도에선 평화가 정착되기는커녕 북의 핵 무장과 핵 위협으로 위기가 고조되는데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온다. 분쟁 그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원수지간의 남녀가 화해하지 않고 결혼하는 격이다. 자, 조갑재 기자가 지적한 부분에서 이 월남 평화협정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월남 평화협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작년 6월에 아산정책연구소의 이기범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이 뭐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연 필요한가? 1973년도에 미국, 그 당시에 이제 미국과 북베트남, 남베트남, 그 다음에 남베트남 임시혁명 정부 간에 체결된 이른바 파리 평화협정을 예로 들며 이 이기범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즉, 대략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반도는 별도의 평화협정을 체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이다. 즉, 월남의 평화협정 체결을 우리가 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남베트남의 소멸, 그러니까 월남이겠죠. 월남의 패망을 초래한 1973년 파리 평화협정에는 남베트남에 불리한 몇몇 독소 조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약의 제4조와 6조에는 미국이 남베트남에 군대를 주둔시킬 근거를 상실시켰다. 그리고 제9조에는, 그러니까 이 파리 평화협정입니다, 남베트남에서의 민족 자결권 행사를 강조함으로써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병합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남베트남, 월남을 현재의 대한민국, 북베트남을 지금의 북한으로 대치를 하면은 이해를 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범 연구원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논문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포기 등을 통한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실질적인 평화 상태가 존재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은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국가로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다. 다시 말해, 평화협정의 체결이 평화를 담보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포기 등 현상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문서상으로의 평화협정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탈원전 정책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고리 1호기 연구정지, 이미 지난달 6월 19일 날 고리 1호기가 연구정지됐죠. 그 고리 1호기 연구정지 및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LNG, 풍력, 태양광 등에 대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요지입니다. 이에 대해 학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월 5일 전국 60개 대학의 이런 에너지, 원자력 계통에 계신 교수분들 417명이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에너지 공론화에 나서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성풍현이라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의 얘기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지금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서 일시 공사 중단 상태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조직이 됐습니다.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고, 그 당시 7월 5일날 성풍현 교수는 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라는 정부의 결정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비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의 배심원단이 3개월 뒤에 신고리 5, 6호기 운명을 이들이 지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학계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지난 7월 14일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에 대한 공사 중단 결정은요, 현행 원자력 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의거했을 때 불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허가 절차나 기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에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도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일시 중단된 것은 과연 여기에 부합이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신고리 5, 6호기 원전의 공사 일시 중단을 얘기를 하면서 안전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진행하던 국책사업을 중단한 적이 없고 그에 따른 판례도 없다. 실제 공사를 중단하면 손해배상 등 관련 소송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라는 교수분이 계십니다. 지난 7월 14일 날 저희 조갑제 TV와의 대담에서 이분이 원전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입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외국이 신재생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 미국의 경우는 셰일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LNG가 가장 싸고,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는 편서풍이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풍력의 안정성이 좋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우리가 LNG나 풍력 등을 신재생 에너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그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원전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은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이 정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원자력의 경우 1kWh를 생산하는데 원자력은 약 50원 정도가 소요되고, 석탄은 70원, 풍력은 130원, LNG는 160원, 태양광은 약 200에서 3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약 6배 정도 더 비싼 셈입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는 바람과 햇볕이 일정치가 않으면 그에 따른 예비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공급이 안 될 때 전력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용에 대한 계산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은 태양광 발전을 할 때 이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게 되면은 전력의 출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바람도 마찬가지고요.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줘야 되는데 일정하게 불지 못하면은 전력에 대한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 정범진 교수는 전기를 예로 들었는데 전기는 현재 220V에 60Hz로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이 60Hz가 59Hz가 됐다가 61Hz가 됐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전제품 혹은 공장에서 쓰는 정밀 기기 산업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얘기입니다. 즉 전력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즉 신재생 에너지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이 100대 국정과제에는 100대 국정과제 일부에는 일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향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대략 임기가 이제 5년 정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유권자와 또 주권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 날카롭게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